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계획 나와 있죠. 저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고, 오늘 기본계획. 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먼저 지정을 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죠? 관할에서.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죠. 그래서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수립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관할구역에서 이 특광시군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도가 수립한 계획은 요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확정하죠. 확정.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합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해서 요걸 시도지사 이렇게 썼죠. 예? 이게 이제 권한자, 기본계획에서.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역시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을 여기 기본계획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 얼마나 했으면 생략할 수 있죠? 5년.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견인데, 의견은 또 두 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방법이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는 역시 특광, 시, 군이 수립권자니까 의회도 특광, 시, 군, 의회 의견 들으면 되죠. 그 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하는데,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을 합하니까 시도지사라서 협의심의는 누구랑 하면 되죠? 지방이랑. 관계 행정기관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승인하고 나면 수립권자한테 보내주고, 수립권자가 일반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계획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뭐 경미한 경우라고 해서 어디에 속하면 안 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신하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원칙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뭐 해야 되죠? 협의. 미리 협의하고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특광시군만.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특광시군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경우도 없고. 근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무조건 그냥 미리 협의만 하고 특광시군 위반한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장기계획이고 재검토는 얼마마다 하죠? 5년마다. 이러한 것들이 뭐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 그리 어렵진 않죠.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9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죠? 1번 정답.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는 국장이 수립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이 승인한다? 가 아니고 스스로 확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내죠. 10년 내가 아니라 5년 내 토지적성평가나 제 취약성 분석을 했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좀 있으면 바뀔 거니까 이럴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야죠. 수립할 때 했으면 변경할 때도 똑같이 수립할 때 했던 절차를 변경할 때는 똑같이 거칩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계획인데 저번 주에 입안하는 절차가 나왔으면 오늘 이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 고시를 하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이랑 똑같이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원칙은 입안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있었죠. 저번 주에 이런 것들은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 입안하고 나면은 결정권자는 원칙 시, 도,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 그런 것들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권한자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특광시군이 미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될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 했죠.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 제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주민한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는 열람을 시켜주죠. 그래서 먼저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주고 의견 제시하면은 60일 내에 결과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입안할 때 의견을 듣는데 역시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되죠. 근데 저번 주에 했던 게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안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거쳐야 있어요. 시도 대도시가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러한 것들은 협의를 할 때 국장과 합니다. 협의를 국장과.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게 있었죠. 시, 도지사가 뭐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결정권자가 고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안권자한테 송부를 하면 입안권자는 요거 열람을 시켜주죠. 그 다음 이렇게 결정된 관리계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 결정 효력이 발생. 자, 보면은 2번 옳은 것. 용도구역의 변경 지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번 맞죠? 그리고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거. 보면은 다시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국장 위반할자를 정하는 게 아니죠.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자를 지정해 주는 거지, 처음부터 국장이 위반할자를 정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자를 지정해 주죠. 이렇게. 3번 시장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장이 직접.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였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국장이, 근데 여기는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그 다음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 내지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협의심의 절차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것만. 그래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3번 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누가 위반하죠? 국장. 아까 그 2번 문제에 4번 지문 보면은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이렇게 나오면은 도지사가 위반하는 사유. 그 다음에 3번에 1번처럼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이렇게 나오면은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국장이 위반한 건 결정을 누가 하죠? 국장이.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결정하죠. 1번 틀렸고. 2번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주거정책 심의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빠져야 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업 계속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냥 하죠. 그냥.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 관리계획이 결정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이 사업 계속하려면 원칙은 그냥 관계없이,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일 때, 이럴 때는 얼마 안에?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시가와 조성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말이 없으니까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협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의는 원래 결정할 때 하는 거죠. 결정할 때 하는 건데 이 협의 절차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반할 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할 때 협의를 했으니까 요거 결정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5번이 정답. 이런 것도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공법에서는 필요하면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맨 끝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뭐 용적률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최대 한도가 100. 그 다음에 2종 전용은 150. 전용 공업지역은 300. 보전 녹지는 80. 생산 녹지는 100. 보전 녹지만 80, 나머지는 100.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는 100, 나머지는 80, 80 해서 100짜리 찾으면 되겠죠? 기읍, 미음, 비읍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준주거 지역은 최대 한도가 500. 그 다음에 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은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용적률은 혹시 모르니까 최소치도 기억하고 갑니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 최소치들 얼마 이상에 들어가는 숫자가 50, 100, 150, 200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최소가 얼마였죠?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200, 상업지역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150, 그리고 녹간농자는 싹 다 50.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조지역은 최소가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00, 근데 준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150, 이렇게 최소치도 좀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가시고. 그 다음에 5번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인데, 자, 보면은, 이건 그냥 바로 풀어보죠. 성장관리구역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해줬죠? 125%. 요거는, 노트는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보면, 자, 건폐율은 일단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였죠? 계획관리지역 원래 건폐율이 40. 근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까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대통령령이 없다고 했죠.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까지. 지금 보면 생산관리랑 농림만 쓰는데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다가 그 대통령령이 나왔으니까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요런 데 싹 다 3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이건 건폐율 완화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은 어디에서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얼마까지? 원래는 100%인데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원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었는데 대통령령이 한 달 전쯤에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해서 좀 가죠.
그래서 1번에는 150%가 아니라 125%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절곡 안 하는 규정이 두 가지 있었죠. 접도구역이랑 농지증.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랑 농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아니라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녹지지역인데 이 안에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공원 부지라고 해보죠. 원래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니까 일반적인 요런 데 있는 녹지, 일반적인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농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있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농지가 아니라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아예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죠. 이러면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장 센데. 용도지역에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용도지역 중에 행위제한이 가장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4번이 정답인데, 자, 한번 보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제한이 세 가지, 건폐율이랑 용적률 뿐만 아니라 건축제한, 즉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데 이 건축제한을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뭐였냐면 1번 해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이런 표가 대통령령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돼 있고 여기는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대통령령의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말고 나머지는 지을 수 없다라는 거.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규정을 합니다. 근데 상업지역에 가면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많을까요? 없는 건물이 많을까요? 그렇죠. 여기 상업지역이죠. 여기 대부분 지을 수 있겠죠. 대부분 지을 수 있는데 지을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데는 지을 수 있는이 아니라 지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용도지역이 총 21개니까 이런 표가 총 21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21개인데 그 용도지역들마다 21개의 표가 있는데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건물을 규정하는 건 딱 7군데. 해서 방금 말했던 모든 상업지역 하면은 4군데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상업 기능이 포함된 지역이 2군데 있죠. 준주거, 준공업. 그 다음에 하나 더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7군데만 딱 지을 수 없는 건물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하나 빠져야겠죠. 자, 주택을 절대로 못 짓는 거 딱 2군데 있는 거예요. 전용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 여기는 단독주택도 못 짓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데가 전용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을 하나 추가했죠. 일반 공업지역. 요 뒤로는 이제 쉽죠. 녹관농자에는 아파트 못 짓습니다. 원칙적으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만 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자 들어가는 데입니다. 일종 전용은 뭐 하는 데죠? 단독 양원.
단독 양호한. 일종 일반은 저층 편리한. 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못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172페이지 이런 데 나와 있죠. 보면은 지금 아파트 요약서에는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 171페이지에 나와 있고 요약집에 있습니다. 요약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5번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집에는 171, 172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뭐 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그런 규정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건축 제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저 앞쪽으로 노트는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서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내용인데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때 원칙 어떻게 한다고 했죠?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거기 문제에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3번 지문. 3번 지문 이게 원칙입니다. 문제에. 그래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이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1번 지문.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문장에 도시지역이라든지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기반시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번, 3번을 했습니다. 이거. 자, 원칙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걸 낼 때는 3번 지문처럼 내는 건 법 조문 그대로를 냅니다. 이런 것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뭐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내고 싶을 때는 3번 지문처럼 그냥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3번이.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3번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 할 수 있는 시설은 한 20개 되는데 외울 자신이 있으면 제가 기본서 보고 거기 외우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풀자라는 거죠.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닌 지역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아무튼 이렇게 문제이 시작을 합니다. 하고 나서 뒤에 주차장, 폐차장, 열 공급설비, 뭐 그다음에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지역시설, 공공청사 등등등의 어떤 기반시설이 나옵니다. 어떤 기반시설이 나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표현 틀린 질문. 1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점용 허가 대상인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 그냥 중간에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면은 틀린 질문. 출제 의도 자체가 예외를 묻고 싶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은 많은데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완성돼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의 기준은 뭘로 정하죠?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그 다음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지자체 갈 때는 조례로. 오케이. 요게 이제 도시군 계획서의 설치, 관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도시군 계획서의 결정, 구조및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저번 주에 시험 칠 때 제가 이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했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있으니까 요거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했죠.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계획서를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동그라미 되겠죠. 보상은 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서 관리에 관해서 이 법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원칙,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서 부지 매수 청구. 몇 페이지 넘어가면 있을 겁니다. 매수 청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외 관리 계획으로 결정 안 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문제풀이도 했고 기출문제 풀 때도 했는데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풀자라는 뜻입니다. 제 말이. 이걸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기본서에 보면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지.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다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 외우기가 힘드니까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장 시작이. 아니면 아닌 지역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닌 지역 하고 중간에 기반시설 이름이 나옵니다. 폐차장, 주차장, 공공시설, 열공급설비 뭐든 관계없고 이런 것들 설치할 때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면은 그냥 틀린 걸로 간주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오면 이제 세모 쳐놓고 다른데 정답이 있으면은 요걸 찍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데 정답이 없을 때 요걸 정답으로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수 청구.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을 하고 나서 설치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얼마 경과해야 되죠? 10년. 이 경과하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지목이 뭐니 토지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거죠.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광시군 말고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설치 의무자, 이게 매수 청구를 하죠.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 자, 근데 여기서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물건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들은 먼저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죠. 매수 여부를. 얼마 안에 결정하죠? 6개월 안에.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매수 여부를 결정. 그 다음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매수 확인했을 때에는 매수를 해야겠죠? 얼마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지.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원칙은 뭘 주죠? 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거 잠깐 해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거고 원칙은 현금 주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죠. 근데 이거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채권 발행에 관해서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그러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시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얘는 이 토지 사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활용을 합니까?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하죠? 튼튼히.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원래 지목대로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3층 이하의 단독. 말 그대로 여기는 단독을 말하고, 두 번째가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층 이하의 이종 근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작물. 근데 이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다 안노단, 얘네는 제외.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안마실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요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매수 청구 대상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은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가 주공일 때에는 매수 대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지자체, 특광시군일 때만 발행할 수 있지 주공일 때는 발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시법. 5번 정답. 그 다음에 8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저번 주에 아마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크게는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얘는 이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같이 개발을 하는 곳에는 보전관리지역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N은 얼마까지? 20%.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N은 2만 제곱미터. 요게 추가됐다라고 제가 고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내까지. 그러니까 면적이 좁을 때 N은 20%까지, 면적이 넓을 때는 10%까지. 근데 중간에 10만 제곱미터 초과,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만 제곱미터까지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보전관리지역 면적.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은 원칙은 얼마 이상이면 되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요 예외에는 이제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얘는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첫 번째,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 이거나 두 번째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럴 때는 10만 이상.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3만, 30만, 10만.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는 10만.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3만.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3만 이상이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러한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3만, 30만, 10만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이 그대로 여기서도 충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면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그 다음에 복합,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세분을 하는데, 각각의 개발진흥지구들마다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돼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주거는 어디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도시외. 그 다음 복합은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거 따라가고, 주거기능이 빠져있을 때는 산업유통 따라가고, 그 다음에 특정은 계획관리지역. 요렇게 이러한 용도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요런데 해서 보면은 옳은 것,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이상? 2번 정답.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은 포함될 수 있죠. 요만큼. 그 다음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해서 요거 계획관리지역은 다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계획관리 되고 도시외니까 계획관리 되고, 복합은 주거도 되고 산업유통도 되고 특정도 계획관리 되고. 오케이. 그래서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건 산업유통,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여기 된다는 거 좀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싹 다 계획관리지역에 다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 어떠한 절차로 하게 되는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가권자한테. 이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 이럴 때는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죠.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왜 불허가를 하는지에 대한 처분 사유를 통지를 해주고,
허가를 받은 경우 N은 허가증을 교부를 해서 사업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준공검사. 이러한 절차로 개발행위를 하게 되죠. 그 다음 갑은 이 신청서에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한, 경, 위, 기 중에 뭐 하나 제출 안 하는데 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요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고민을 할 기준. 허가의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존녹지로 5천 미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 내지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게 허가의 기준. 오케이. 근데 이 기준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었죠.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나눠가지고 시가화 용도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유보 용도는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죠. 거기 어디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나머지는 보전 용도. 보전 용도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죠?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신청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돈 받아놓죠. 그게 이행 보증금. 이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납부하고 원칙은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공사를 받는데 준공공사의 대상이 되는 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는 준공사를 받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요거는 준공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보면은 1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죠? 15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3번 정답. 생산관리지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규모는 3만 미만이어야죠. 3만 미만.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생산녹지. 요거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공업, 관리, 농림, 요거는 3만. 생산관리는 요 관리에 돼요, 관리. 3만 명. 토지 분할은 준공공사를 안 받죠.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공사를 요하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싹 답니다.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건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개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성장 관리 계획은 뭐랑 비슷하겠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수립하는 거고 성장 관리 계획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똑같으니까 내용이 똑같죠. 1번에 기역에 보면은 기발설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높이 대신 뭐가 들어갔죠? 건축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그 다음에 니은에 또 차이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썼는데 그 높이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관리 계획이랑 경관계획 요 네 가지가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비용, 기말설 부담구역인데 요건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